남편을 바라본 아내의 무덤. 옛날 함양에 월명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사근에는 역마가 있었던 곳으로 말을 바꾸어 타고 가는 곳이지요. 사근역에 역 일을 돕는 월명이라는 신분이 낮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주에서 살던 인이라는 총각도 행상을 하면서 사근에서 살고 있었지요. 이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마음씨도 곱고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그는 경주 사람이었지만 고향 생각은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지요. 그는 사람들과 허물 없이 지내고 이웃에 사는 월명 처녀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주 만나면 정이 들고 남녀 간의 정이 들면 사랑으로 바뀌게 마련이지요. 총각은 부모, 형제들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월명의 손길에서 느꼈습니다. 월명 역시 경주인이 믿음직스러웠고 천한 신분인 자기에게 따뜻한 인간 대접을 해주는데 고마움을 느꼈지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행상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인에게 동정이 갔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요. 이는 월명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하게 혼인식을 올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들은 꿈같은 신혼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기자기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지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족을 데리고 떠나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사정이 급박하였지요. 그래서 아내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소식조차 없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너무도 남편이 보고 싶고 한 달이 1년처럼 길게 지나갔지요. 아내는 불안하여 점점 불길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리나 되는 먼 길을 혼자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스스로 마음을 억제하였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이젠 먹는 것조차 싫어졌고 물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며 돌보아 주었지만 남편을 기다리다 생긴 병이라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그녀는 끝내 남편 인을 부르며 애처롭게 죽어가고 있었지요. 한편 남편은 어머님의 병환이 완쾌되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아들의 극진한 간호의 보람도 없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하였지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곧 아내에게 달려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여독과 병 간호에 지쳐 자신도 몸져 눕고 말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온갖 힘을 다 모아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온갖 고생 끝에 아내가 있는 곳에 돌아왔지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내의 무덤을 남편의 고향인 경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근 삼거리 맞은편 산 중턱에 묻어주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꺼지는 듯한 슬픔과 절망이 끝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요. 그는 아내의 무덤 곁에서 죽음을 택한 것이었지요. 이웃 사람들은
월명과 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남편의 무덤을 그녀와 나란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 숨져간 그녀의 무덤을 사람들은 월명총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선 낭자 바위. 옛날 어느 날 눈 보라가 휘몰아치는 날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산속을 헤매고 있던 왕건은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길을 쓰고 걸으려 해도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자꾸 넘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왕건의 고향인 송악과 한수 지방은 궁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는 궁예의 부장이었습니다. 날로 성미가 포악해진 궁예의 학정으로 인하여 민심은 차츰 이탈되어 가고 있었지요. 왕건에게로 민심이 쏠리게 되자 이를 눈치챈 궁예는 왕건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왕건은 그를 피하여 도망치게 되었고 그 뒤를 궁예의 군사가 추격하는 중이었습니다. 왕건이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있을 때 멀리 등잔불 빛이 깜빡깜빡 보였지요. 그는 혼신을 다하여 산 아래로 기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는 겨우겨우 내려가 주인을 불렀지요.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밤에 누구시오? 곧 인기척이 나더니 백발 노인이 밖으로 나와 문을 열었지요. 그 순간 왕건은 힘없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찌 된 것입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문을 여니 이 사람이 쓰러져 있더구나. 어찌 됐건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양쪽에서 부축하여 왕건을 방에 들여다 눕혔지요. 노인은 왕건의 팔 다리를 주무르고 손녀는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왕건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왕건은 노인과 손녀의 극진한 간호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젊은이. 손녀딸 장선 난자는 올해 17 되었지요. 그녀는 미음을 끓여 정성껏 왕건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었지요. 어려워 말고 누워 있으시오. 왕건은 겨우 일어나 벽에 기대어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미움도 넘어가지 않았지요. 왕건은 장선 낭자의 정성 어린 간호로 날이 갈수록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웬만큼 몸이 회복되자 노인에게 말하였지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머무르기가 죄송하여 떠나겠습니다. 이 말에 노인은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왕건은 노인의 만류를 뿌리칠 수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어느덧 그 집에서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건과 장선 낭자는 어느덧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지요. 도련님, 저는 언제까지나 도련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옵니다. 낭자, 내 잠시 여기를 떠났다가 올 동안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소?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똑똑하고 잘생긴 왕건을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에 두게 된 낭자는 그가 언제 훌쩍 떠나가 버릴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지요.
자세한 말은 할 수 없는 몸이라 답답할 뿐이요. 소녀는 도련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장선 낭자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왕건이 얼마 동안 중요한 일로 떠났다 다시 오겠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이 몸은 할 일이 있는 몸이오. 달리 생각 말고 기다려 주시오. 알겠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싫어 떠나려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이 몸도 언제까지나 낭자 곁에 있고 싶소. 미안하오. 아무 염려 말고 있으시오. 머지않아 낭자 앞에 금이 환영하리다. 도련님. 잠시 후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할아버지, 도련님은 내일 길을 떠난다 하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랑 영영 함께 살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큰 일을 이루어 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오겠소? 지금이 봄이니 가을쯤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음날 아침 청년 왕건은 장선 낭자와 노인을 남겨두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낭군을 떠나보내야 하는 장성 낭자의 가슴은 메어지듯 아프고 하염없는 눈물만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소녀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마련이요. 행여 이상한 마음을 먹지 말고 할아버님을 모시고 편안히 있으시오. 왕건은 장선 낭자의 손을 놓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뒤 발길을 돌렸지요. 산 마루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까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장선 낭자가 보였습니다. 왕건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맺혔지요. 장선 낭자와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차피 떠나야 하는 왕건은 힘있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지요. 왕건을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장선 낭자는 들에 심은 곡식이며 과일을 거두어 드리고 산에 올라 머루를 따다가 술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나간 할아버지가 날이 어두워서야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지요. 약초를 캐려고 바위를 오르다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방 안에 눕힌 낭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장선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죽기 전에 네 낭군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 할 텐데. 할아버지, 그이는 꼭 돌아옵니다. 그 안에 할아버지께서 빨리 일어나셔야지요. 장선 낭자는 낭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산마루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낭군이 떠나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의 병은 날로 깊어만 갔지요.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장선 낭자의 흐느낌 속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선 낭자는 또다시 바위에 올랐지요. 도련님, 낭자는 안타깝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찬 바람에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서 꽃 같은 장선 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왕건이 떠난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낭자는 마침내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왕건은 궁예를 쓰러뜨리고
고려국을 창건하였지요. 도읍지를 개성으로 정하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으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줄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밤이면 장선 낭자의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지요. 흰 눈이 휘날리는 어느 날 고려의 왕이 된 왕건은 몇몇 신하들을 거느리고 꿈에도 잊지 못하던 장선 낭자를 찾아서 길을 떠났지요. 기억을 더듬어 고개를 넘고 산 등성이를 올라서자 저편 바위 위에 어떤 물체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그 위로 가보았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왕건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장선 낭자가 아니겠어요? 왕건은 낭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낭자, 내가 왔소. 이게 웬일이오? 어서 눈을 떠보시오. 내가 이렇게 찾아왔소. 그러나 낭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한참 울고 있던 왕건은 신하들의 일깨움으로 정신을 차리고 낭자를 안은 채 걸음을 옮겼지요. 지금도 그곳에는 장선 낭자가 낭군을 기다리다 숨져간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꼭 거북이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후에 사람들은 구정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에게 발목 잡힌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 거지가 된 사람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네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지요. 김 부자는 해가 뜨기 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저녁밥은 캄캄해져야만 먹었지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이 날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스님, 저희 주인님은 쌀 한 톨도 시주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가십시오. 아이는 스님에게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김 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침 그때 밖으로 나갔던 김 부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남의 집 앞에 서 있는 게요? 흉년이 들어 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도 굶고 있소. 그러니 다른 집에나 가보시오. 이 집엔 먹을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우리 집에는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김 부자는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 스님에게 부었습니다. 이렇게 김 부자네 집에 동냥 왔던 사람들은 물 벼락만 맞고 갔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였지요.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논에 노란 벼가 가득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산 너머 마을에 잔치가 있지. 거기 가서 배부르게 먹고 와야겠다. 김 부자는 아침 일찍 잔치집으로 갔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먹고 싶어서 전날 밤부터 굶었지요. 김 부자는 고기와 떡과 과일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따리 가득 음식을 담았지요. 양손에 음식 보따리를 들고 김 부자는 산을 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김 부자는 자꾸만 땀이 났지요. 너무 많이 먹어 배도 부르고 양손에 든 음식 보따리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좀 쉬어가야겠다. 김 부자는 고개에 앉았지요. 고개에서 내려다보니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논이 모두 내 땅이지. 올해는 농사가 잘 되었으니 쌀이 몇 가마니나 될까? 1000가마니? 아니 10,000가마니는 될 것이야. 김 부자는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집에 가서 이 음식을 또 먹어야지. 김 부자는 음식 보따리를 들고 발걸음을 옮기려 하였지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김 부자는 발을 들어 올리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발도 땅에 붙어 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김 부자는 두 손으로 자기 발을 잡고 땅에서 떼어내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벗으려고 했지만 발만 더 아팠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김 부자는 소리를 쳐보았습니다. 아니 김 부자 어른 여기서 왜 울고 계십니까? 김 부자는 고개를 들어보았지요. 아이고 스님 저를 좀 살려주시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보시오. 김 부자가 걸어보려고 했지만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요. 스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김 부자 댁에 갔을 때에는 물 한 바가지를 주시더니 이제 제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스님, 그땐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과 김 부자는 힘을 합쳐 하나 둘 셋 하고 발을 잡아당겼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부자의 발만 더욱 아플 뿐이었지요. 스님, 쌀이든 돈이든 얼마든지 시주를 하겠으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글쎄요, 발이 땅에 붙어 버렸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보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스님은 음식 보따리를 풀어보았지요. 그리고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배고픈 귀신들아 이걸 먹고 김 부자의 발을 놓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김 부자 어른 음식을 땅에 던지십시오. 음식을 던지라고요? 어서요. 김 부자는 음식을 뜯어 땅에 던졌지요. 배고픈 귀신들아 음식이다 먹거라. 자 이제 걸어보십시오. 김 부자는 음식을 모두 던지고 조심스레 발을 들어보았지요. 그러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 부자는 너무나 기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부자 어른, 작년 동양 왔던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씩만 주셨지요. 게다가 오늘도 음식 보따리를 들고 있으면서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배고픈 귀신들이 김 부자 어른의 발을 잡고 놔주지 않지요. 귀신들은 배가 고프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답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심술을 부리지 않게 해야겠지요. 김 부자는 스님께 큰 절을 했습니다. 그 뒤 김 부자는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음식을 나누어 주고 가진 것을 베풀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시체. 옛날 어느 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시체가 든 관은 매장되지 않고
들판에 버려진 채 20년이 지났습니다. 죽은 아버지는 살아있을 적 돈이며 수명에 대해 무척 욕심이 많았지요. 죽어서 시체가 된 뒤에도 아버지는 살아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난 너무 일찍 죽었어. 다시 살아나서 돈도 벌고 100살, 200살까지 오래오래 살고 싶구나.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시체는 꽁꽁 얼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강시로 변하여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씨는 살아난 게 너무나 기뻐 춤을 추었지요. 드디어 살아났다. 이젠 전보다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지. 하지만 강씨는 그가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강씨는 안위성의 휘주 지방으로 날아갔습니다. 강씨는 젊었을 적 휘주에서 약 장수를 한 적이 있답니다. 늙은 부자로 변신하여 다시 약장수를 해야겠다. 하지만 미천이 없는걸. 하늘을 날 수 있는 강씨는 밤이 되면 휘주의 부잣집들을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하여 많은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버젓이 번화가의 약방을 차리고 여러 명의 점원과 격리 한 사람을 두었지요. 강씨는 원래 낮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격리와 점원들은 주인이 강씨인 줄 몰랐지요. 그도 그럴 것이 강씨는 낮에는 연부를 외면서 수도를 한다고 약방의 2층 방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수도가 끝났다고 하며 약방으로 내려와 장부를 조사하며 손님도 맞이하였지요. 그런데 강씨는 이런 생활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만약 낮에 다닐 수 있다면 장사도 훨씬 잘할 수 있을 테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강씨가 낮에 다니려면 자기 아들의 가죽을 몸에 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강씨는 고향집에 있는 두 아들들을 떠올렸지요. 내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으니 아들들도 이제 청년이 되었겠지. 편지를 써서 이곳으로 오라고 해야겠다. 강씨는 곧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고향 집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너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난 사실 죽지 않았지. 지금 휘주에서 약방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너희들을 보러 가고 싶지만 너무 바빠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오너라. 만약 함께 올 수 없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와다오. 고향 집에 살고 있던 두 아들은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오다니.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해. 그러니 이런 편지에 신경 쓸 건 없어. 두 아들은 편지를 구겨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두 아들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목을 길게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상하네. 편지를 보낸 지 벌써 반년이나 되었는데도 아들들이 나타나기는커녕 소식 한 장 없다니. 혹 여비가 없어 못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강씨는 여비 300냥을 보냈습니다. 두 아들은 두 번째 편지와 은 300냥을 받게 되자 혼란에 빠지고 말았지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보낼 리가 없지.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셨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이상한 질문에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매년 너희 아버지 제사까지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비로소 두 아들은 편지와 은 300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편지와 은 300냥은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사실은 몇 달 전에도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혹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어머니께 보낸 편지가 있는지요? 편지가 있다면 이 편지와 글씨를 대조해 보아요. 어머니는 낡은 상자들을 뒤져 전에 남편이 보낸 편지 한 통을 찾아내었습니다. 여기 마침 편지 한 통이 남아있구나. 너희 아버지가 휘주에서 약장수를 할 때 내게 보낸 거야. 두 아들이 편지의 글씨를 대조해 보았지요. 아버지 글씨와 꼭 같아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너희 아버지는 분명 죽었어. 그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하지만 글씨가 똑같잖아요. 이 일은 뭔가 석연치 않단다. 조심해야 할 거야. 어머니가 말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뻐 어머니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휘주로 떠날 차비를 차렸지요. 두 아들이 길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다시 한번 두 아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명심하거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단다. 어떤 악당이 너희들을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몸 조심하도록 해라. 네, 어머니. 두 아들은 휘주로 향하였지요. 휘주는 아주 멀리 있었으므로 두 아들은 산을 몇 개나 넘고 넓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두 아들은 겨우 휘주에 닿았지요. 목적지에 닿긴 했지만 날이 저물었어. 그러니 오늘 밤은 적당한 곳에서 쉬고 내일 아침 아버지의 약방을 찾아보기로 하자. 네, 형님. 그런데 어디서 묵죠? 두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적당한 사당이 있었지요. 두 아들은 사당으로 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습니다. 사당을 지키고 있던 노스님은 기꺼이 허락해 주었지요. 두 아들이 노스님과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위주에선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하는가? 두 아들은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지요. 자네들에게 편지와 돈을 보낸 건 틀림없이 얼어 죽은 시체 강실 걸세. 자네들을 죽이려고 이곳으로 부른 게야. 두 아들은 새파랗게 질려 노스님에게 의논하였지요. 스님, 저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고향으로 달아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향으로 달아나도 소용없어. 어떻게든 자네들을 찾아와서 죽이려고 들 터이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딪혀 보게나. 그리고 노스님은 두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네들이 약방으로 가면 강씨는 미리 마련해 놓은 침대에서 자라고 할 걸세. 그러나 절대 그 침대에서 자면 안 되네. 털을 말끔히 뽑은 흰 돼지 2마리를 구해다가 자네들 옷을 입혀 침대 위에 눕히고 자네들은 다른 곳에 몸을 숨기도록 하게. 만약 강씨가 자네들을 발견하고 쫓아오면 이곳으로 도망쳐 오게. 그럼 내가 강씨를 물리쳐 주겠네. 다음날 아침 두 아들은 노스님께 사례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번화가로 가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약방은 번화가 한가운데 있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지요.
강 씨는 두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리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내 아들을 잘 대접해. 그들이 해달라는 것은 뭐든지 해주고 말이야. 두 아들이 가게에 닿자 경리는 강 씨가 시킨 대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주인 어른은 수도 중이어서 낮에는 가게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연부를 외우는 날이라 밤에도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 제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에게 귓속말을 하였지요. 노스님 말씀이 맞아. 강씨니까 낮엔 다닐 수 없는 거야. 그래요, 형님. 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경리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털을 뽑은 흰 돼지 2마리가 필요한데 구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리는 곧 털을 뽑은 흰 돼지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두 아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하였지요. 그것이 강 씨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저녁엔 아버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은 경리가 방에서 나가자 곧 흰 돼지에게 자기들의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방에서 나가 판자벽 틈으로 방을 들여다보았지요. 한밤중이 되자 과연 손톱이 한자나 자라있는 흉측한 모습의 강씨가 나타났습니다. 강씨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 쓰고 있는 흰 돼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군. 강씨는 이불을 걷어내고 옷을 벗긴 다음 긴 손톱으로 재빨리 돼지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자신의 몸에 덮어 씌웠지요. 이상한데 왜 가죽이 내 몸에 딱 들어맞지 않지? 내 아들이 틀림없다면 맞춘 듯 딱 맞을 텐데. 강씨는 이번에 작은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역시 돼지 가죽을 벗겨 자기 몸에 덮었었지요. 이번에도 맞지 않는구나. 이건 내 아들의 가죽이 아니야. 속았군. 그렇다면 두 아들은 틀림없이 근처에 숨어 있을 텐데. 강 씨는 코를 벌름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찾아내었지요. 두 아들은 노스님이 있는 사당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뒤쫓아 날아오며 말했지요. 달아나도 소용없다. 너희들은 내게 잡히게 되어 있어. 나는 하늘을 나는 강씨란 말이다. 두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쳐 간신히 사당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빨리 저희들을 숨겨주십시오. 두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노스님은 법당안이 커다란 종을 가리켰지요. 어서 저 속에 숨게나. 두 아들이 종 속에 숨자마자 강씨가 사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온 게냐? 그러자 강씨가 험상궂은 얼굴로 손톱을 잔뜩 세우고 말하였지요. 내 아들이나 내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고 말 것이야. 탐욕스런 강씨 같으니 살아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 것이지 두 아들의 목숨까지 노리다니. 그러고도 네가 아버지라 할 수 있겠느냐? 중 따위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그러나 노스님은 어릴 적부터 도수를 배워 악귀를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입에서 법수를 내뿜어 강씨 얼굴에 뿌렸지요. 강씨는 잠시 얼굴을 쥐어뜯으며 발악하다가 땅바닥으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곧 한 무더기의 뼈와 한 다발의 머리털로 변해버렸지요. 노수님은 두 아들을 불러 뼈와 머리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강씨의 정체이다. 이제 완전히 없어졌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도록 해라. 다음날 아침 두 아들은 노수님에게 사례를 하고 약방으로 가보았지요. 그리고 경리와 점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형제가 이 약방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경리와 점원들은 두 아들이 약방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두 아들은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휘주에 있는 이 약방은 지금까지도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덤 자리를 잡아준 강아지. 옛날 예천 땅에 개를 사랑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가난하였지만 개를 끔찍하게 위하였지요. 그래서 자기는 굶을 망정 개를 굶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선비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개가 자기 조상이라도 되나봐. 누가 아니래.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저 집 개를 두고 하는 소리지.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들이 상주가 되었지요. 상주는 아버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아버지 무덤 자리를 잡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지간을 데려올 형편도 못 되었고 무덤 자리로 정해놓은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아버지를 묻을 수는 없었지요. 무덤을 잘못 쓰면 후손들이 두고두고 불행을 겪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직관을 데려온다고 해도 무덤 자리를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지요. 장례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긴 상주는 개가 곁에 오는 것도 모르고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개는 벼랑간 상주의 상복 자락을 물고 잡아당겼지요. 상주는 깜짝 놀라 개를 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개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상복 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주는 개의 행동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지요. 무슨 까닭으로 저러는 걸까? 한번 따라가 볼까? 상주는 개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지요. 개는 상주를 데리고 들판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과 들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지요. 개는 평평한 곳에 다다르자 땅의 주둥이를 밟고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주가 살펴보니 그곳만은 눈이 녹아 맨 땅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다른 곳은 눈이 많이 와서 쌓여 있는데 말입니다. 상주는 개가 잡아준 자리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 갑자기 개가 보이지 않았지요. 상주는 개를 찾아 온 마을을 헤매다가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개는 그 무덤 앞에서 죽어 있었지요. 상주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개의 무덤이었지요. 그 후 선비의 집안은 크게 일어섰는데 개가 좋은 무덤 자리를 잡아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쥐와 장기. 옛날
동물들이 사는 숲속에 장기와 까투리 부부가 있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 장기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까투리에게 말하였지요. 며칠째 눈이 내려 양식을 구하러 다닐 수가 없구려. 양식이 떨어진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지. 그럼요. 사흘째 굶고 집 안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요? 아랫마을에 사는 들쥐에게 곡식을 빌려와요. 봄이 되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까투리는 곡식을 꾸려고 아랫마을로 가보았지요. 들쥐네 집은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까투리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고양이 밥, 까투리님이 찾아왔으니 어서 대문을 열어줘. 고양이 밥이란 들쥐를 뜻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고양이에게 잡아먹힌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지요. 들쥐는 고양이 밥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집 안에서 말하였지요. 너는 매밥이 아니냐? 눈이 쌓여 길도 험할 텐데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왔니? 양식이 떨어져서 찾아왔어. 곡식을 좀 구워줘. 봄에 이자를 쳐서 갚아줄게. 기분이 상한 들쥐는 퉁명스럽게 말하였지요. 너한테 곡식을 구워줄 여유가 없어. 다른 집에 가보렴. 거절당한 까투리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기가 말하였지요. 들쥐네 집은 부자로 소문이 났는데 우리에게 구워줄 곡식이 없겠나? 당신이 들쥐를 고양이 밥이라 불러서 기분 나빠 곡식을 구워주지 않았을게요. 그럼 당신이 다녀오세요. 그러지. 장기는 들쥐네 집을 찾아가 대문 앞에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들쥐 생원님. 들쥐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네. 아주 괜찮은 친구구만. 들쥐는 대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장기님, 환영합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장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환영받을 처지가 아닙니다. 곡식을 꾸러 왔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양식을 빌려드릴게요. 우리 집까지 오셨으니 점심이나 같이 해요. 제가 수제비를 좋아하여 마침 수제비를 만들 참이었거든요. 수제비는 나도 좋아하는데 고마워요. 들쥐는 장기를 집 안으로 불러앉히고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수제비를 만들려고 반죽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장기는 들뜬 기분에 집 안을 마구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그만 들쥐 새끼를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들쥐는 밀가루 묻은 손으로 장기의 멱살을 잡았지요. 그리고는 힘껏 뺨을 때렸습니다. 장기의 목이 하얀 것은 이때 밀가루가 묻어서이고 뺨이 붉은 것은 따기를 맞아서라고 합니다. 좁쌀꽃 이야기. 좁쌀꽃을 아시나요? 옛날 농사꾼들은 먼 산 언덕에 이 좁쌀꽃이 하얗게 피면 모내기철이 되었군 하면서 너도 나도 모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을 데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지요. 서너 마지기 논에 이른 봄 벽실을 뿌려 늦가을 거둘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겨우 두 식구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농사일이란 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며칠이라도 늦었다가는
농사를 망치게 된 것이지요. 홀 어머니는 행여 농사를 망쳐 귀한 아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며 살다 보니 아들도 나이가 들어 어엿한 총각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게을러 터져서 도통 일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고도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어요. 마루에 누워 낮잠이나 자고 그러다 심심하면 망태를 들고 낚시나 하러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들을 타일렀지요. 얘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일하기도 힘이 부치는구나. 이제부터는 네가 우리 농사를 맡아서 지어다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대답은 잘 하는데 막상 아들이 농사 짓는 꼴을 보니 말이 아니었어요. 시도 때도 모르고 건달 농사를 짓는단 말이지요. 이제까지 농사일을 해봤어야 시를 알든지 때를 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빈둥빈둥 놀다가 아무 때나 씨를 뿌리고 아무 때나 김을 메고 이러니 농사가 될 턱이 없었지요. 모심기 때를 놓쳐서 남들 논에 벼이삭이 팰 때야 모를 심어 놓으니 제대로 자라기나 하겠어요. 한 해 농사를 거두고 보니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죄다 쭉정이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홀 어머니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쌀을 구워다 먹고 겨우겨우 겨울을 났습니다. 이듬해 봄 농사철이 시작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얘야, 농사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단다. 올해는 남들 씨 뿌릴 때 너도 뿌리고 남들 모 심을 때 너도 심으려무나 하고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대답은 잘 하는데 워낙 게을러 터진 놈이라 농사 짓는 꼴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논에 나가면 몇 번 일하는 흉내만 내다가 해가 하늘 한복판에 가기도 전에 집어치우고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거나 낚시로 하루해를 보낸단 말이지요. 그러니 남들 모심기 다 해놓을 때까지 한 마지기 논에 모를 반도 못 심어 놨습니다. 그것을 보는 어머니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논에 나가 아들이 못다한 일을 마저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그 해에는 힘든 일은 어머니가 모두 했습니다. 아들은 건성으로 일하는 흉내만 낸 꼴이 되었어요. 그런데 늙은 몸으로 고된 일을 해서 그런지 그해 겨울 어머니가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 누워서도 아들 걱정, 농사 걱정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날밤을 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얘야, 올해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철이 되면 내 하얀 헝겊 조각을 집 앞에 내걸어 놓을 터이니 그 헝겊 조각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집에 돌아오지 말고 일을 하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대답은 잘 하였지요. 봄이 오고 농사철이 되자 어머니는 하얀 치마를 잘라 헝겊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바지랑대 끝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걸 보고 논에 나가 일을 하였지요. 저녁 무렵이 되면 어머니는 헝겊 조각을 내렸고 그러면 논에서 일하던 아들도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일을 하다가 실증이 나서 집에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멀리 집 앞에 하얀 헝겊 조각이 걸려 있는 걸 보고는 꾹 참고 일을 하였지요. 그렇게 처음 며칠 동안은 일을 잘 하는 것 같더니 하루는 아들이 아침에 논일을 나갔다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털레털레 집에 돌아오지 뭐예요. 어머니가 어찌된 영문인가 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보니 그새 헝겊 조각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헝겊 조각을 다시 매달아 놓으니 아들은 마지못해 다시 논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천성이 게을러 터진 아들은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꾀를 내어 슬슬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집을 나서자마자 일부러 헝겊 조각을 떼어버리고 하루 종일 낚시질이나 하며 빈둥빈둥 놀았지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얘야, 모심을 철이 되었는데 오늘은 논에 안 가고 어디 간 것이야? 참, 어머니도 헝겊 조각이 없어서 낚시하러 갔는데 뭘 그러세요? 그렇게 날마다 헝겊 조각을 떼어놓고 놀기만 하다가 그 해에도 못 심는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병이 들어 일을 못하니 농사를 망치고 만 것이지요. 일이 이렇게 되니 어머니는 아들 걱정, 농사 걱정에 병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가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아들은 제 잘못을 뉘우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이듬해 설이 되어 아들이 어머니 차례상을 차리는데 차례상을 차리지 못하였지요. 한 해 농사를 망쳐 놓았으니 쌀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좁쌀로 조밥을 짓고 죽을 멀겋게 끓여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아들은 하염없이 울었지요. 진작에 어머니 말씀대로 때를 가려 부지런히 일했으면 저도 잘 먹고 어머니 차례상도 그럴듯하게 차릴 텐데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울음이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봄이 와서 농사철이 되었어요. 아들은 이제부터라도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논에 나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심기 철이 되니 어머니 무덤가에 웬 못 보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좁쌀같이 작은 꽃이 하얗게 피어나는데 멀리서 보면 하얀 헝겊을 펼쳐 놓은 것 같이 보였지요. 그걸 보고 아들이 탄식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까지 못난 아들 걱정에 저렇게 하얀 꽃을 피우시는구나. 저 하얀 꽃을 보고 모심기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겠지.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언덕에 하얀 좁쌀꽃이 피면 모두들 모심기 철이 된 줄 알고 모심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서 평생 아들 걱정에 편한 날이 없었던 어머니가 죽어서까지 아들 걱정에 하얗게 피어낸 꽃이 바로 좁쌀꽃이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